네, 스왈로즈 축구 에피소드 2 두 번째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선 1부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A조부터 D조까지 예측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2조부터 H조까지의 분석과 예측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번 에피소드 2편 녹음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유로파의 팀 세비야,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FC, 그리고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3위를 거뒀고요.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게 된 크라스노다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리그앙 PSG와 마르세유에 이은 리그 3위 스타드 렌입니다. 먼저 이번에도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첼시 팬분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일단 지금 규칙상 1번 시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랑 주요 리그 우승팀이 1번 시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세비야가 냉정하게 말해서 상대하기 쉬운 팀이죠. 제니트 정도와 함께.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첼시 팬들이 좀 환호했을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크라스노다르 러시아 원정 거리 정도일 것 같아요. 아까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고 홈스도 나가본 놈이 안다. 크라스노다르가 챔스를 처음 나가고 스타드 렌도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오기 때문에 첼시, 세비야가 16강을 갈 것 같고요. 순위를 따져보자면 그래도 첼시가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유로파는 그래도 저는 스타드렌을 뽑겠습니다. 스타드렌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덜 알려진 팀이죠. 리그왕 팀 중에서도. 하지만 뭐 그 유명한 에드와르드 카마빙가 선수 있습니다. 2003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벌써 프랑스 국가대표까지 간 선수죠. 그렇죠. 이 선수 있고, 최근에 임대해온 유벤투스에서 임대해온 뭐 무간이나 좋은 선수들이 안 알려졌지만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클라스 노다르보다는 잘할 것 같고요. 세비야가 유로파 DNA가 있지만 이번에는 16강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첼시가 보강도 참 잘하기도 했고 훌륭한 선수들 많이 원래 있었기도 해서 1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램파드 감독이 약간 시험을 받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세비야죠. 원래 유로파 리그 우승팀으로서 전력이 참 강한 팀인데 이번엔 조를 참 잘 만나서 챔스를 가지 않을까 고요. 저는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리그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력을 그대로 잘 활용해서 챔피언스 리그는 못 가겠지만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고요. 스노다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리그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팀이 있다 보니까는 좋은 경험을 얻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첼시와 세비야가 1, 2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첼시가 네. 과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랑 물론 대승을 거뒀습니다만 그 전 경기들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 램파드가 이른바 좋은 재료라 불리는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요리를 완벽히는 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조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첼시의 1위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레길론을 떠나보냈습니다만 팀의 부주장이 에스쿠데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레프트백에서도 나름의 활약은 해주기 때문에 크게 뭐 엄청나게 큰 구멍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마네가가 중동으로 갔지만 그 자리를 또 라키티치로 메웠다는 점, 거기에 루크 대용의 유로파리그처럼 뜬금포 그런 골들이 터진다면 아무래도 세비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타드렌이 뭐
유로파리그 3위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조하고 예측한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첼시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혁 씨가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램파드 감독이 이 좋은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런 요소 때문에 선수를 많이 사오긴 했지만 이 팀의 조직력을 갖추는 데는 조금 어렵진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첼시가 이 조별리그를 갖는 날짜가 10월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3주 정도가 좀 시간이 있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뭐 부상이었던 지으 선수도 돌아올 거고요. 그다음에 퓰리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돌아와서 합류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팀들이 좀 완전체가 돼가는 과정에서 조별리그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첼시가 1위를 차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 뭐 수비적인 불안함이 존재를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는 물론 좀 나아졌다고 보지만 수비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램파드 감독 부임 이후에 이 첼시 선수들의 부상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것도 또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뭐 벤치렐이나 왜냐면 벤치렐이 족저근막염이라는 이 병을 또 안고 있기 때문에 벤치렐이 부상을 당해서 마르코스 알론소나 리스 제임스가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온다면 이것도 첼시에서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는 유로파의 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16강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비야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비야가 유로파 우승 그리고 챔스를 진출을 해요. 그리고 챔스에서 조별리그 3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로파 리그로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거둔 다음에 챔스에 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메비우스의 또다시 세비야. 3위를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세비야 이론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머지 두 팀이 이 스타드렌과 크라스노다르 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2위 정도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1, 2위 싸움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스타드렌과 첼시 같은 경우는 이 첼시로 이적한 이 에두아르도 멘디 골키퍼 더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조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다음은 F조입니다. 네, F조 같은 경우는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최강팀이죠. 제니트, 그리고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준우승 팀이었던 도르트문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지난 시즌 세리에A 리그 4위를 얻었던 라치오, 마지막으로 벨기에 주피어 리그 우승팀이었던 클럽 브리헤가 이 F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아마 이 F조가 가장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네. 정말 네 팀이 모두 할만한데?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 조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또 월드컵에서 여러 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14년에 굉장히 컸죠. 그 아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치오의 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라치오가 상승세가 꺾이고 나서 이 아탈란타의 경기에서도 4대1 졌다는 점, 이거 저는 상당히 불안 요소로 보고 있고, 특히나 그 네. 3백을 쓰는 팀들이 양쪽 윙백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맞죠. 윙백들 사이로 뒷공간이 많이 좀 노출되는 모습 때문에 사실 도르트문트의 이선 자원들이 또 토르강이라든지 뭐 산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공략을 많이 당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치오는 뭐 호아킨 코레아라든지 임모벨레, 루이스 알베르토 이런 공격진에서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2위 정도는 그래도 차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도르트문트도 1등을 뭐 압도적이진 않습니다만 좀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은 한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제니트가 선수단이 나쁘진 않거든요.
나름의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3위를 차지할 것 같고, 브리에는 많이 유럽 대항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개조 남았습니다. 먼저 G조입니다. G조는 세리아 지난 시즌 우승팀 새로운 감독인 안드레아스 피를로를 데려온 유벤투스, 그리고 역시나 바뀌었죠. 로날두 쿠만이 이끄는 프리메라 리가 지난 시즌 준우승팀 바르셀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디나모 키예프와 헝가리의 페렌츠 바로시가 G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아무래도 메호 대전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조겠죠. A조도 아까 A조랑 약간 상황이 비슷한데 여긴 더 심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당 이야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2조의 관심사는 뭐 누가 16강에 가냐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코대전 맞습니다. 바르셀로나냐 이 상황이 더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바르셀로나가 1등할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굳이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이번 프리시즌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리그에서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쿠티뉴의 임대복비는 하나의 영입과 같다. 쿠티뉴가 아주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또 약간 농담처럼 또 바르샤 팬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사실 우스만 덴벨레를 데려온 게 아니라 안수 파티를 데려온 거다. 자, 등가 교환이군요. 그렇죠. 우스만 덴벨레가 뉴스고. 안수 파티가 그만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바르샤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유벤투스는 리그는 아직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이지세에 가깝죠. 안드레아 피를로 감독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아직까지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3위는 디나모 키예프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디나모 키예프가 샤흐타를 최근에 밀려서 우승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거의 우크라이나 국가대표에 가까운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네. 샤흐타르가 브라질 선수들이 많은 반면에 디나모 키예프는 약간 자국 선수들이 주가 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페렌츠 바로시인데요. 팀을 경기를 또 제가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렇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챔피언스 어떤 점에서 인상이 깊었나요? 그날 이제 제가 보러 갔던데 부다페스트 더비에다가 팀이 리그를 30번째 우승하는 날이었어요. 와.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난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바르셀로나를 1위로 꼽았고요. 2위를 유벤투스로 뽑았는데 사실 메시 이적 소동도 그렇고 되게 어수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출신이 쿠만이, 사실 쿠만도 뭐 아니면 도라는 감독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나름 뭐에 가까운 그런 유수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수원의 그 리얼 블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리얼 까탈루냐다 라고 평하고 싶은데 이 바르셀로나 출신의 그런 레전드가 와서 팀의 상대에 잘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바르셀로나를 1위를 꼽아봤고, 유벤투스도 피르로라는 신인 감독의 변수도 있긴 합니다만 선수의 네임밸류가 워낙 세다 보니까 2위를 차지할 것 같고요. 디나모 키예프도 앞서 말했듯이 그 유럽 대항전에서의 족적이 어느 정도 있는 팀입니다 해서 3위. 그다음에 페렌츠 바로시는 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같은 경우에서 수아레즈가 이번에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유벤투스로 갔으면 이 경기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살짝의 아쉬움도 썰이 그러네요. 있었죠. 예.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가 나돌았었는데 뭐 유니폼 입은 그런 사진 같은 거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합성해서
아무튼 그랬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네.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남아있어요. 이, 아르투르와 아니, 피아니치의 이 맞교환이 있었던 또 팀 간의 경기이기도 해서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의 이 맞대결은 여러모로 좀 볼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다음은 마지막 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H조까지 한번 H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H조 지난 시즌 준우승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지난 시즌 돌풍의 팀 독일 분데스리가의 RB 라이프치히, 마지막으로 터키의 이스탄불 바샥쉐이르 팀이 H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조도 뭔가 죽음의 조인 것 같아요. 2조는 1위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2조가 어떨까요? 그래도 저는 파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라치오 얘기를 했듯이 이번 시즌 프리 시즌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파리의 준우승이 이번 시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2주는 고민을 좀 했는데 라이프치히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맨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이 팀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2% 3%씩 모자라더라고요. 저번 시즌 이제 세비야한테 졌던 경기도 그렇고 약간 중요할 때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또 라이프치히가 또 나겔스만 감독 아래서 빠른 축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간 근소하게 앞선다고 보는데, 사실 라이프치히도 아무래도 이 티모 베르너의 공백이 아직까지 제대로 메워지지 않는 것 같은 약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근소하게 우위를 보고 있고, 바샥쉐이르는 좀 뭐랄까요, 재밌는 매치업이네요. 바샥쉐이르 왜냐면은 좀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스타들이 많거든요. 다이글리시나 엠바바 이런 선수들이 다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여서 뛰는 것만으로도 저는 즐거운 시즌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파리, 라이프치히, 맨유, 바샥쉐이르로 뽑겠습니다. 저는 한결 씨랑 상당히 다른데요. 우선 순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맨유, 파리, 라이프치히, 바삭쉐이르를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맨유 같은 경우에 이번에 되게 반더베이크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카바니 선수가 거의 영입 임박하다고 해요. 그런 입장에서 골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면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파리 생제르맹을 이유로 든 이유가 파리 물론 잘해요. 그런데 수비 부분에서 이번에 실바가 나간 부분을 약간 잘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카바니가 가고 이렇게 요즘 좀 꽤 실력이 못 오른 맨유가 파리 생제르맹을 근소하게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라이프치히는 이번에는 유로파리그로 가서 토트넘과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리안 더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라이프치히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한 팀을 유로파리그로 보내버리네요. 그리고 바삭쉐이르는 챔스에 꾸준히 누출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터키 1위를 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강한 팀들이 세 팀이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쌓고 즐기다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안맨 잘 들었고요. 저는 파리 생제르맹 당연히 1위 할 것 같은데 2위, 3위 자리가 문제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거 라이프치히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맨유가 중원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런데 톱자원에 카바니가 온다 한들 카바니가 과연 맨유에서의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빨카오도 예전에 맨유 오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참사. 예.
그래서 카바니의 적응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슈샤르 감독의 지도력도 아직은 저는 물음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안정적이지 않는 상황. 반면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뭐 올모라든지 황희찬, 포르스베리 이런 이선 자원들도 좋고, 뭐 은쿵쿵, 클로스터만, 자비처, 뭐 척추라인도 상당히 좋고, 거기에 우파메카노가 아직 수비 라인에 건재하다는 점. 물론 한결 씨가 맞습니다. 지적해준 대로 톱자운이 사실 좀 부실하긴 한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라이프치히가 맨유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라이프치히를 2등으로 꼽아봤고, 바샥쉐이르는 4위 정도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1, 2위 자리를 파리와 라이프치히를 놓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라이프치히가 뭐 경험도 그렇고 2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시즌에 4강에서 두 팀이 만나서 파리가 또 저력을 보여줬어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리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뭐 파리가 1위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맨유는 사실 저도 다원 씨 제한맨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제한맨이라는 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발 한국인이라면 맨유를 응원합시다, 이 줄임말입니다. 농담이고요. 카바니 같은 경우는 기혁 씨가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팔카오라는 이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바니가 지난 시즌에는 리그 공식 경기 22경기밖에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전 시간이요 607분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0분 정도씩밖에 안 뛰었다는 거죠. 물론 뭐 단순 계산입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뭐 사실 그 카바니 선수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엉덩이 부상도 자주 있었고, 그다음에 허벅지 부상도 자주 있어서 카바니 선수의 이 모습 조금 영입이 된다고 한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링크가 나는 모든 선수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반더비크만 제외하고요. 산초도 도르트문트에서 야 너네 1억 유로 지불 안 할 거면 꺼져. 그래서 결국 꺼지게 되는 지금 결과를 낳고,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사실 레길론도 맨유와 링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잦아들었죠. 토트넘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맨유 스쿼드는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린델로프도 지금 이 센터백 굉장히 한 자리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받쳐줄 선수도 없고, 그리고 데야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샤르도 램파드 감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한 감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맨유가 이번 시즌에 이 챔피언스 리그 16강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뭐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상대가 라이프치히와 파리기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이 젊은 머리에서 나오는 이 전술은 모두들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뭐 저번 시즌 뭐 베르너, 프로스베리, 올머,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선수들을 끌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8강에서는 베르너 선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모습도 확실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길게 A조부터 H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챔스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매치데이 1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매치데이 2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일주일씩 가다가 매치데이 4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치데이 6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는 형태로 챔피언스 리그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좀 한 달 정도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길어졌어요. 일정이 좀 타이트해졌어요. 과연 16강에 진출할 팀은 어딜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측한 것도 또
자료로 만들어서 인스타 그래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1부, 2부 나눠져서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축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승환, 오늘도 귀혁씨, 한결씨, 다원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